이번 섹션에서는 추상 클래스라고 하는 것과 인터페이스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을 하기 전에 우선 우리 클래스는 뭘 정의하는 거라고 그랬죠? 클래스는 어떤 것의 특징을 정의하는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특징에는 두 가지가 있었죠. 하나는 기능을 위한 메소드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그 메소드를 실행할 때 필요한 데이터를 우리가 필드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클래스를 정의하는 그 방법을 보면 클래스라고 하는 키워드가 나오고요. 클래스 이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중괄호와 한 쌍의 중괄호 사이에 이 클래스를 위한 특징들, 즉 메소드와 필드를 요 사이에 넣으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초점을 맞출 게 어디에 초점을 맞출 거냐면 메소드의 형태를 한번 초점을 맞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메소드는 이렇게 우리가 정의하죠. public, 그 다음에 return 타입이 나오고요. 반환 타입이라고 할게요. 반환 타입, 그 다음 메소드 이름, 그 다음 한 쌍의 괄호가 나오고요. 이 괄호에 뭐가 나오죠? 우리가 이야기하는 형식 매개 변수, 포멀 파라미터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한 쌍의 중괄호가 나오고요. 이 중괄호 사이에 소위 말하는 메소드 바디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메소드가 호출되어지면 실행해야 되는 명령문들이 이 메소드 바디에 나열이 되겠죠.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메소드를 정의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추상 클래스, 지금 이제 이번 섹션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추상 클래스와 인터페이스는 무엇과 관련이 있느냐면 이 메소드를 정의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일반적인 메소드가 이런 형태를 갖고 있다면 추상 클래스나 인터페이스에서는 메소드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자, 여기 보니까 뭐가 달라졌죠? 조금 전에 일반적인 메소드는 중괄호 사이에 이 메소드가 호출되면 실행되어야 될 명령문들을 포함하고 있는 body가 있었죠. 그런데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형태는 뭐죠? 메소드에 대한 선언만 해두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름이라든지 형식 매개 변수라든지 또는 반환 타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는 메소드 시그니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바디가 없는 거예요. 바디가. 그러니까 선언만 해둔 겁니다. 선언만. 그러니까 호출되었을 때 실행되어야 될 바디가 없이 그냥 메소드의 시그니처만 선언만 해둔 겁니다. 이러한 메소드를 포함하고 있는 걸 우리가 추상 클래스 또 인터페이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기본적인 개념을 잡고 우리 이제 한번 추상 클래스에 대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조금 전에 메소드 형태는 일반 메소드는 어떻게 되어 있죠? 반환 타입, 그 다음에 이름, 괄호 속에는 매개 변수, 그 다음 중괄호 열고 중괄호 닫고, 이 중괄호 사이에 소위 말하는 메소드 호출되어지면 실행되어질 명령문들이 오는 body가 오는데 우리가 조금 전에 했던 좀 특별한 건 뭐였죠? 이런 body가 없다 그랬죠. 그래서 바로 선언만 해두었습니다. 이런 메소드를 우리는 추상 메소드 또는 abstract 메소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메소드 바디가 없이 선언만 되어 있습니다. 선언이라고 하는 게 메소드 이름, 반환 타입, 그리고 매개 변수 이렇게 선언만 되어 있는 걸 우리가 추상 메소드
abstract 우리 영어로 써볼까요? 네, abstract method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런 추상 메소드는 호출되어도 뭐가 없죠? 호출되었을 때 실행해야 될 body가 없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요? 반드시 overriding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서버 클래스 쪽에서 반드시 그 추상 메소드를 overriding해서 호출되었을 때 실행해야 되는 body를 정의해 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디에서? 서버 클래스에서.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이 조금 초점을 두고 봐야 될 게 뭐냐면 반드시라는 말입니다. 반드시라는 말에는 뭐예요? 반드시 이 기능을 위한 메소드를 정의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자, 이때 우리 일반 메소드와 추상 메소드를 그러면 그냥 이렇게 써놓으면 일반 메소드를 정의하다가 오류가 발생한 건지 아니면 의도를 가지고 메소드 바디를 작성하지 않고 선언만 해두었는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추상 메소드의 경우에는 즉 메소드 바디가 없는 선언만 해두는 추상 메소드의 경우에는 반드시 그 앞에 abstract라고 하는 키워드를 붙이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추상 메소드는 이런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public, abstract, 그 다음 return type, 그 다음 메소드 이름, 그리고 이 메소드가 호출되어질 때 필요한 파라미터들 이렇게. 그 다음 중괄호 없이 바디가 없다고 했으니까 바로 세미콜론으로 메소드에 대한 선언을 끝내면 되겠습니다. 자, 요게 추상 메소드입니다. 기억이 될 거 뭐죠? 메소드 바디가 없다더라. 기억. 그래서 반드시 서버 클래스에서 반드시 오버라이딩을 해야 된다더라. 요 두 가지는 꼭 기억을 해두도록 합니다. 그러면 추상 클래스는 뭐냐면 바로 추상 메소드를 가지고 있는 클래스를 추상 클래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렵지 않죠? 예. 일반적인 클래스는 모든 메소드들이 전부 메소드 바디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상 클래스는 메소드들 중에 일반 메소드도 있지만 추상 메소드도 포함되어 있는 클래스를 추상 클래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추상 클래스도 역시 마찬가지 클래스라고 한 키워드 앞에 이 클래스는 추상 클래스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abstract라고 하는 키워드를 붙입니다. 됐고요. 이런 클래스들은 추상 메소드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객체를 직접 생성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반대로 이야기할게요. 일반 클래스의 경우에는 각각의 메소드들이 완전한 형태를 갖고 있죠. 바디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일반 클래스의 경우에는 객체를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지금까지 우리가 사용해 왔던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추상 클래스는 메소드 바디가 없는 추상 메소드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객체를 직접 생성할 수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같이 기억을 해두도록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방법으로 이용할 거냐면 추상 메소드는 앞서 소개했던 것처럼 반드시 오버라이딩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말에는 상속을 해라는 이야기죠. 즉 추상 클래스를 상속하는 서브 클래스를 정의하고 이 서브 클래스에서 추상 메소드를 오버라이딩을 하면 그리고 그렇게 해서 우리 서브 클래스를 이용해서 객체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그쵸?
그렇게 사용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추상 클래스는 뭐 어떤 목적으로 사용할 거냐, 뭐 이런 의문이 생길 수가 있는데 결국 이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컴퓨터는 이런 기능은 있어야 돼 라고 선언만 해두는 거예요. 그 기능을 구체적으로 구현하진 않고요. 컴퓨터는 이런 기능은 있어야 돼 라고 선언만 해두고요. 그러면 그 기능에 대한 실제 정의, 즉 메소드를 만드는 것, 실제 메소드 바디를 정의하는 건 컴퓨터 클래스를 상속하고 있는 노트북이라는 클래스 또는 뭐 데스크톱이라는 클래스에서 오버라이딩해서 구현을 하게끔 하는 게 바로 이 추상 클래스의 용도입니다. 결국 반드시 뭐 구현해야 되는 기능이 있다면 그 기능을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추상 클래스를 이용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런 의문이 있죠. 그렇다면 미리 정확하게 이 기능을 오버라이딩 해야 된다라고 명시를 하면 되지 않느냐 라고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개발하다 보면 그 스펠링을 틀리거나 실수를 하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그 말은 결국 뭐예요? 반드시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반드시 제공해야 되는 기능이 제대로 없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철자가 틀리거나 파라미터가 틀리거나 해서.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서버 클래스에서 구현해야 되는 기능이 있다면 이런 추상 클래스를 이용해서 반드시 구현할 수 있게끔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간단한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자료 왼쪽에는 애니멀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정의하고 있고, 오른쪽은 이 애니멀 클래스를 상속하고 있는 dog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먼저 애니멀 클래스를 보면 두 개의 메소드가 있죠. get and of eyes라는 메소드가 있고요. 또 하나는 sound라고 하는 메소드가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메소드인 get and of eyes라고 하는 메소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메소드예요. 그래서 반환 타입, 그 다음 메소드 이름, 그 다음에 파라미터. 물론 이 경우에는 호출할 때 별도의 파라미터 없습니다만, 그리고 중괄호 사이에 이 메소드가 호출되어질 때 실행될 명령문이 들어가 있습니다. 반면에 사운드라고 하는 메소드를 한번 봅니다. 사운드라는 메소드를 보면 앞서 소개했던 것처럼 이 메소드를 위한 바디가 없습니다. 즉 추상 메소드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그 앞에 abstract라고 하는 키워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즉 애니멀이라는 클래스는 한 개의 일반 메소드와 한 개의 추상 메소드를 포함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클래스는 바로 추상 클래스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애니멀이라는 클래스를 상속하고 있는 dog이라고 하는 클래스는 반드시 sound라고 하는 메소드를 오버라이딩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애니멀이라는 슈퍼 클래스의 sound라고 하는 메소드는 추상 메소드, 즉 바디가 없는 메소드입니다. 따라서 이 클래스의 서버 클래스인 dog에서는 이 sound라는 메소드를 오버라이딩 해서 반드시 호출되었을 때 실행할 수 있는 바디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게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여러분이 한번 실습할 때 요 철자가 다르거나 또는 뭐 어떤 형태로든 좀 다르게 한번 해봅니다. 그러면 오류가 발생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사운드라는 메소드를 반드시 구현할 수 있게끔 강제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게 추상 클래스 예입니다. 자, 그 다음 일반 클래스와 추상 클래스 메소드 오버라이딩 하는 것. 네, 그냥 오버라이딩에 대한 개념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하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냥 하면 되니까 특별하게 우리 오버라이딩에 대해서 어떤 메소드 호출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특별하게 우리가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자, 예를 들어서 간단히 자료에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뭐예요? 애니멀은 일반 메소드입니다. 사운드가. 그래서 이 애니멀이라는 클래스를 상속하고 있는 서버 클래스에서 이 사운드라는 메소드를 굳이 오버라이딩을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쵸? 괜찮습니다. 그런데 아래쪽에 있는 것처럼 사운드라는 메소드가 abstract, 즉 추상 메소드인 경우에는 이 애니멀 클래스를 상속하는 서버 클래스에서는 반드시 사운드라고 하는 메소드를 오버라이딩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필수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추상 클래스를 굳이 이렇게 사용하는 목적이 뭐냐는 거죠. 그쵸? 그쵸? 그러면 이 목적을 이해하기 전에 우리 앞서 추상 메소드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추상 메소드는 뭐죠? 일단 선언만 해두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반드시 뭘 해라고 해요? 오버라이딩 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서버 클래스에서 반드시 오버라이딩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요거를 잘 보면 선언을 했다는 이야기는 뭐죠? 메소드를 선언을 해둔 거예요. 선언만. 구현은 없습니다. 그렇죠? 선언만 해둔 거예요. 구현은 없습니다. 이 말은 기능을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설계에 해당되겠습니다. 즉 우리가 지금 설계하고자 하는, 우리가 정의하고자 하는 클래스에는 이런 기능은 있어야 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현할지에 대한 내용은 없고요. 이런 기능 있어야 돼. 즉 선언만 해둔 거예요. 그리고 서버 클래스에서는 반드시 오버라이딩을 해야 된다 그랬죠. 이게 뭐예요? 구현입니다. 그렇죠? 반드시 오버라이딩 해라는 이야기는 그 메소드의 바디를 만들어라는 이야기죠. 즉 구현을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걸 여러분이 기억하고 있으면 추상 클래스를 사용한 목적이 바로 이겁니다. 설계와 구현을 완전하게 분리를 해두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추상 메소드를 통해서 이런 기능이 있어야 돼 라고 선언만 해두는 거예요. 하지만 구체적으로 그 기능을 어떻게 구현할지는 명시하지 않는 겁니다. 반면에 서버 클래스에서는 그 추상 메소드를 반드시 오버라이딩 해야 되죠. 그 의미는 뭐죠? 그 기능을 실제로 구현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설계와 구현을 완전히 분리를 하는 게 추상 클래스의 목적입니다. 그럼 이렇게 분리하면 어떤 이점이 있느냐면 우리가 서버 클래스를 상황에 따라 설계할 때 그 서버 클래스의 기능에 따라 실제 구현하는 방법이 다 다를 수가 있겠죠. 앞서 우리가 본 것처럼 사운드라고 하는 메소드가 애니멀 클래스의 사운드라는 메소드가 앱스트랙트로 선언이 되어 있다면 애니멀 클래스를 상속하고 있는 dog이라고 하는 클래스에서 사운드는 멍멍이지만 애니멀 클래스를 상속하고 있는 cat이라는 클래스의 사운드는 야옹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설계와 또 구현을 완전히 분리함으로써 우리가 시스템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체계적으로 접근해 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인터페이스입니다. 앞서 우리 추상 클래스가 뭐였죠? 추상 클래스는
추상 클래스에는 일반 메소드도 있고요. 그 다음 추상 메소드도 포함하고 있었죠. 요게 추상 클래스였습니다. 그래 인터페이스는 뭐냐면 요거는 추상 메소드만 있는 거예요. 일반 메소드는 없고요. 그냥 추상 메소드만 있는 걸 우리는 인터페이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됐죠? 자, 이렇게 기본 개념을 잡고 가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우리가 클래스라고 하는 건 일반 클래스입니다. 우리가 보통 클래스라고 하는 게 있었죠. 이 클래스는 메소드들이 완전한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완전한 형태의 메소드.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바디를 다 갖고 있습니다. 반면에 추상 클래스는 완전한 형태의 메소드, 우리 이걸 일반 메소드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 메소드와 그 다음 선언만 되어 있는 추상 메소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반면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인터페이스는 모두 추상 메소드입니다. 즉 기능에 대한 선언만 되어 있는 거예요. 기능에 대한 선언만 되어 있어서 우리는 반드시 이 인터페이스에 선언만 되어 있는 이 메소드들을 반드시 구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이 개념을 잡고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어렵지 않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이름은 이렇게 씁니다. 그렇죠? 인터페이스라고 되어 있고 이런 사전 찾아보면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인터페이스, 자바에서 말하는 인터페이스는 뭐냐면 모두 추상 메소드만 포함하고 있습니다. 즉 메소드에 대한 기능에 대한 선언만 되어 있고 구체적인 구현은 전혀 없는 걸 우리는 인터페이스라고 이야기합니다. 단 요건 포함할 수가 있어요. 필드를 포함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필드가 아니라 상수 필드만 포함될 수 있습니다. 결국 자바 인터페이스는 상수 필드와 추상 메소드만 들어가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모든 메소드는 어차피 우리가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퍼블릭이고요. 상수는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객체를 생성해서 사용할 게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스태틱이 붙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상수의 경우에는 final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쓴다 그랬죠.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 기억해 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당연하겠지만 추상 메소드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객체를 별도로 생성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타입으로서는 사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인터페이스들끼리는 또 상속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 정도,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당장 기억해야 될 거 요 정도만 여러분 기억해 두면 되겠고요. 요것도 사실 당연한 건데 지금 익숙하지 않으니까 요 정도만 기억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자바 인터페이스는 어떻게 정의하느냐면 클래스를 정의하는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정의를 하면 되겠습니다. 단 클래스를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인터페이스를 정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터페이스 이름 앞에 여기에 클래스라고 하는 키워드 대신에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키워드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중괄호와 중괄호 사이에 요 사이에 앞서 소개했던 상수 필드, 스태틱 형식의 상수 필드, 그리고 추상 메소드 이렇게 선언만 해두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 이렇게 선언된 우리 일단 선언하는 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보니까 iAnimal이라고 하는 인터페이스입니다. 그쵸? 그 앞에 클래스라고 하는 용어 대신에 인터페이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예제는 사운드라고 하는 추상 메소드가 한 개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그러면 abstract를 안 붙이느냐? 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터페이스에 있는 모든 메소드는 기본적으로 다 추상 메소드이기 때문에 굳이 이 앞에 abstract라고 하는 키워드를 붙일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터페이스에 있는 이 사운드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추상 메소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선언만 해두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 파일을 저장할 때 이름은 어떻게 이름은 어떤 이름으로 저장할 거냐면 바로 인터페이스 이름으로 저장하면 됩니다. 네,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소스 코드를 작성하고 저장할 때 클래스 이름 .java 또는 인터페이스 이름 .java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메소드, 즉 추상 메소드를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만들어야 되느냐면 인터페이스의 경우에는 새로운 특징을 추가한다기보다는 반드시 구현해야 되는 기능을 선언만 해두었죠. 그쵸? 그 말은 상속 관계를 갖지 않고 인터페이스를 구현한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자, 볼게요. 이 클래스는 앞서서 우리가 정의했던 인터페이스를 구현할 겁니다. implement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이걸 한번 그대로 우리가 영어 문장으로 한번 읽어보면 어떻게 되나요? 클래스 A implements B라고 되어 있죠. 의미는 클래스 A는 B를 구현한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겠죠. 이때 이 B는 뭐죠? 인터페이스입니다. 앞서 우리 상속 관계할 때는 extens를 썼죠. 상속 관계에서는 왜 extens를 썼냐면 상속을 받아서 추가적인 특징을 정의하기 때문에 extens라고 하는 키워드를 썼습니다. 반면 인터페이스는 상속의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구현해야 되는 기능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implement라고 하는 키워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인터페이스에서 선언만 되어 있는 메소드를 이 클래스에서 실제로 구현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간단히 예를 볼게요. 여기 있네요. 자, 여기 보니까 cat이라고 하는 클래스가 implements iAnimal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cat이라는 클래스는 iAnimal이라는 인터페이스에서 선언만 되어 있는, 이 경우는 사운드겠죠. 선언만 되어 있는 추상 메소드를 구현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실제 여기 보면 이 사운드라고 하는 추상 메소드를 구현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인터페이스를 구현하는 것은 상속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 보고 있는 것처럼 한 클래스에서 여러 인터페이스를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상속의 경우에는 슈퍼 클래스가 단 한 개만 들어갈 수 있다고 했죠. 하지만 인터페이스를 구현하는 건 상속이 아니기 때문에 한 클래스에서 여러 인터페이스를 구현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간단히 한번 예를 보도록 할까요? 자, 여기 보니까 iAnimal이라고 하는 인터페이스가 있고요. 인터페이스와 인터페이스 간에는 또 상속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iDog이라고 하는 인터페이스는 iAnimal이라고 하는 인터페이스를 상속하고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iAnimal이라고 하는 인터페이스에는 sounds라고 하는 메소드가 그 추상 메소드가 선언되어 있고요. iDog이라고 하는 인터페이스는 end of legs라고 하는 추상 메소드가 선언되어 있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dog이라고 하는 클래스는 iDog이라고 하는 인터페이스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dog이라고 하는 이 클래스는 두 개의 추상 메소드를 한꺼번에 정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iDog이라고 하는 그 인터페이스에는 end of legs라고 하는 메소드만 선언이 되어 있죠. 그게 여기 있어요. 그런데 이 iDog이라고 하는 인터페이스는 iAnimal이라고 하는 인터페이스를 상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 슈퍼 클래스에 해당되는 사운드라고 하는 메소드도 구현을 해 주어야 됩니다. 자, 요게 인터페이스와 인터페이스 간의 상속, 그리고 그 상속 관계에 있는 인터페이스를 클래스에서 구현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iDog이라고 하는 인터페이스에 선언되어 있는 end of legs라고 하는 메소드와 동시에 그것의 슈퍼 클래스에 해당되시는 슈퍼 클래스, 슈퍼 인터페이스 어쨌든 iAnimal에서 선언만 되어 있는 사운드도 함께 정의하고 있다는 것 기억해 두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추상 클래스와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는 목적을 명확하게 해야 되는데,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설계와 구현을 완전히 분리하겠다는 이야기죠. 설계는 뭐예요? 이러이러이러한 특징을, 즉 이러이러한 기능이 있어야 돼 라고 우리가 선언만 해두는 거예요. 그래서 설계는 기능에 대한 선언만 해두는 거고요. 구현은 뭐죠? 실제로 그 기능을 만드는 겁니다. 근데 이건 여러분이 정의하고자 하는 클래스에 따라 그 기능이 다를 수가 있다 그랬죠. 앞서 dog이라고 하는 클래스에서 구현해야 되는 사운드와 cat이라고 하는 클래스에서 구현해야 되는 사운드가 다를 겁니다. 또 lion이라고 하는 클래스에서 구현해야 되는 사운드가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cat이건 dog이건 lion 클래스이건 모두 어떤 기능은 있죠? 사운드라고 하는 기능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설계 단계에서 사운드라는 기능은 있어야 돼 라고 선을 해두었다면, 실제 구현은 클래스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도록 한 거죠. 즉 설계와 구현을 완전히 분리할 때 추상 클래스와 인터페이스를 사용한다. 요걸 기억해 두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설계에 따라 반드시 구현해야 되는 기능을 우리가 정하고자 할 때 추상 클래스 또는 인터페이스 이용할 수가 있고요. 이걸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동일한 알고리즘을 서로 다른 데이터에 적용할 때도 추상 클래스와 인터페이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정수 값에서 우리가 원하는 값을 찾는 거, 여기 find라고 가정할게요. 그럼 우리가 설계 단계에서는 어떤 데이터를 찾기 위해서 find라고 하는 기능이 있어야 돼 라고 선언을 해두었다고 가정할게요. 그렇죠? find라고 하는 기능이 있어야 돼 라고 선언을 해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설계 단계에서 어떤 데이터를 찾기 위한 find라고 하는 기능이 있어야 돼 라고 선언했다면, 이제 이 실제 구현 단계에서는 만약에 정수를 대상으로 find 하는 것과 문자열을 대상으로 find 하는 게 다를 수 있어요. 그리고 실수를 대상으로 또 find 하는 게 다를 수가 있겠죠. 결국 같은 알고리즘을 사용하지만 그 알고리즘에 적용되어지는 대상이 다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요럴 때 우리가 주상 클래스와 인터페이스 사용한다는 거 기억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요 얘는 우리가 앞서 여러 차례 봤죠. 애니멀이라고 하는 녀석은 사운드라고 하는 기능이 있어야 돼 라고 선언했고, 그리고 실제로 dog이나 cat의 경우에는 그 사운드를 실제로 구현했습니다. 그래서 요건 우리 앞서 봤고요. 요 얘는 우리 뒤쪽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일한 알고리즘에 대해서 서로 다른 데이터 타입을 이용한 예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교재에도 없고요. 또 다른 그 교재에도 본 적은 사실 없어요. 그래서 이건 여러분이 한번 잘 적용해 보도록 합니다. 자, 여기 보니까 comparable이라고 하는 인터페이스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요 comparable이라는 인터페이스는 is great 라고 하는 그 메소드 하나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is great라고 하는 이 녀석은 두 개의 정수 그 파라미터와 부울린 값을 리턴하고 있습니다. 자, 이 녀석은 뭐냐면 어떤 데이터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첫 번째 데이터, 이게 실제 데이터일지 아니면 인덱스일지는 모르는 겁니다. 그렇죠? 모릅니다. 지금 우리가 할 때는 그냥 첫 번째 데이터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녀석과 두 번째 데이터, 이 녀석을 비교해서 첫 번째 데이터가 크다면 true, 그렇지 않으면 false를 리턴하는 거예요. 실제 어떤 방법으로 첫 번째 데이터, 두 번째 데이터를 구분할지 여기엔 전혀 없습니다. 그렇죠? 여기는 단지 첫 번째 데이터를 위한 게 요거, 두 번째 데이터를 위한 게 요 녀석인데, 어쨌든 첫 번째 데이터가 두 번째 데이터보다 큰 경우에는 true, 그렇지 않은 false 값을 리턴하는 기능을 갖고 있어요. 여기에는 정수를 대상으로 비교할 건지 실수를 대상으로 비교할 건지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그쵸? 자, 그 다음에 이 인터페이스를 이용하는 find util이라는 클래스 정의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find util이라는 클래스 보니까 find maximum이라고 하는 메소드 하나를 정의하고 있네요. 자, 이 find maximum이라는 메소드를 보니까 세 개의 파라미터가 있네요. 첫 번째는 뭐죠? comparable이라고 하는 객체를 위한 참조값을 첫 번째 파라미터로 받고요. 두 번째와 세 번째는 각각 두 개의 정수값을 파라미터로 받고 있네요. 자, 근데 우리 comparable이라고 하는 객체에 대한 참조값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comparable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클래스가 아니라 여기 보면 인터페이스잖아요. 그쵸? 그래서 comparable이라고 하는 게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요걸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요 오브젝트는 뭘 전달받느냐면 인터페이스 comparable를 구현한 클래스의 객체를 위한 참조값을 전달받습니다. 됐죠? 인터페이스를 이용한다는 이야기는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모두 다 추상 메소드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객체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인터페이스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클래스가 있을 것이고, 그 클래스를 이용해서 생성한 객체는 이 인터페이스의 객체가 되기도 합니다. 앞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업캐스팅 형식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OBJ라고 한 녀석은 comparable 클래스의 객체를 위한 참조값을 전달받는 게 아니라 comparable이라고 하는 건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인터페이스 comparable을 구현한 클래스의 객체를 위한 참조값을 전달받는다
뭐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 B와 E는 두 개의 정수값을 전달받는데 의도는 이거예요. B는 비교의 시작 위치, 비교 시작 위치, 비교 시작 위치. E는 비교 끝 위치. 뭐 이렇게 우리 해석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니까 최대 값을 찾는 거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처음에는 맨 첫 번째 있는 데이터를 가장 큰 데이터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를 위한 인덱스를 우리 max idx라고 할 거고요. 뭐 당연히 b가 시작 위치니까 이 b가 가장 큰 값을 갖는 데이터를 위한 인덱스라고 일단 해두겠습니다. 아직 우리가 찾은 게 아니기 때문에. 자, 그 다음 포문을 보면 b 플러스 1부터 e가 될 때까지 반복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핵심은 여기 있어요. obj라고 하는 변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obj라는 변수는 뭐예요? 여기 있습니다. 이 녀석은 뭐라고 했죠? 인터페이스인 comparable을 구현한 클래스의 객체를 위한 참조값을 전달받는다 그랬죠. 결국 이 obj라고 하는 변수에 저장된 참조값을 이용해서 어떤 객체에 참조해 보면 그 객체는 뭐예요? comparable이라는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객체입니다. 거기에는 뭐가 있죠? is great라고 하는 메소드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메소드 호출하는 거예요. 그리고 뭘? 네, i 값과 max idx. 요거는 현재 가장 큰 값을 갖고 있는 인덱스라고 생각되는 인덱스죠. 그렇죠? i는 현재 우리가 비교 대상이 되는 녀석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객체에서 이 변수에 저장된 참조값을 이용해서 접근한 객체에서 실제로 어떻게 비교하는지는 모르지만 비교하는 것 자체는 거기서 하도록 하고요. 우리는 그냥 비교 대상이 되는 게 요 녀석과 요 녀석이다만 알려주는 거예요. 실제로 요 녀석과 요 녀석을 어떻게 사용해서 비교하는지는 알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 비교는 여기서 해줄 거예요. 그렇죠? 어쨌든 뭐 첫 번째 게 더 크다면 요 녀석이 요거보다 큰 값을 갖는 녀석이다 생각하고 요 녀석을 우리는 새로운 가장 큰 값을 저장하고 있는 인덱스다라고 저장해 둘 겁니다. 자, 요거 우리 반복하면 어떻게 되죠? 가장 큰 값을 갖는 실제로 어떤 데이터인지 어떻게 비교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가장 큰 값을 갖는 인덱스가 요 녀석이다 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요걸 리턴하고 있습니다. 요게 뭐예요? 실제로 어떤 데이터를 비교할지는 모르지만 이런 방법으로 우리가 가장 큰 값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요게 알고리즘입니다. 여기 보면 여러분이 정수값을 대상으로 비교하는지 문자열을 그러니까 스트링 객체를 대상으로 비교하는 건지 전혀 나와 있지는 않죠. 뭐만 있죠? 비교는 실제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는 요 변수에 저장된 참조값을 이용해서 접근한 객체가 실제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겠죠. 그렇죠? 그게 정수인지 아닌지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실제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는 객체에게 어떤 게 더 큰지 요 녀석과 요 녀석 줬을 때 어떤 게 더 큰지를 비교해 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그렇죠? 요거를 이렇게 하면 우리 데이터 종류 상관없이 우리가 직접 알고리즘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실제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실제로 보면 여기 manyInt라고 하는 클래스를 정의하고 있고요. 이 클래스는 comparable이라고 하는 인터페이스를 정의하고 구현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is great라고 하는 요 클래스에는 is great라고 하는 메소드를 반드시 정의하고 있습니다. 어디 있죠? 여기 있습니다. 그렇죠? 자, 어쨌든 볼게요. 자, manyInt라는 클래스를 보니까 한 개의 필드를 갖고 있습니다. 데이터라고 하는 이름을 갖는 한 개의 필드를 갖고 있는데 이 필드는 무엇을 저장하죠? 예,
참조값을 저장합니다. 뭐에 대한 참조값? 배열에 대한 참조값을 저장하고 있고요. 그럼 그 배열은 뭘 저장하고 있죠? 정수값을 여러 개 저장할 겁니다. 물론 아직은 변수 선언만 해두었고 실제로 여기에다가 뭔가를 넣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는 생성자입니다. 생성자는 실제 이제 데이터를 초기화하는 목적으로 사용한다 그랬죠. 자, 볼게요. 데이터라고 하는 변수에 뭘 넣고 있습니다. 뭘 넣었죠? 정수값 5개를 저장하는 배열 객체를 생성하고 그 생성된 배열 객체의 참조값을 데이터라고 하는 변수에 저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각각 4, 3, 9, 1, 5라고 하는 값을 넣었습니다. 됐죠? 자, 그 상황에서 is greater라고 하는 이 메소드는 어떻게 동작하느냐 하면 여기에 전달받는 첫 번째 데이터와 두 번째 정수값을 각각 인덱스로 배열에 저장된 데이터를 위한 인덱스로 사용할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데이터, 그러니까 요 녀석이겠죠. IDX1에 해당되는 데이터와 IDX2에 해당되는 데이터를 비교해서 만약에 요 녀석이 더 크다면 true, 그렇지 않으면 false가 return 되겠죠. 결국 요 녀석은 데이터를 저장하고 비교하는 것만 지금 갖고 있습니다. 실제 가장 큰 값을 찾는 알고리즘 어디 있나요? 여기 있죠. 결국 알고리즘과 데이터를 또한 완전히 분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럼 실제 우리 메인이라는 거 한번 볼게요. 메인이라는 메소드를 보니까 many.int라고 하는 클래스를 이용해서 객체를 생성하고 있습니다. 이 녀석이죠. 객체를 생성했고요. 그렇게 생성한 객체를 이용해서 findUTIL이라고 하는 클래스에 findMaximum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호출하고 있습니다. 뭘 가지고? 이 녀석 가지고. 그렇죠? aim이라고 하는 이 변수에 뭘 저장하고 있죠? many.int라고 하는 클래스를 위한 객체 참조값을 저장하겠죠. 그쵸? 그래서 aim을 이 findMaximum이라고 하는 메소드의 첫 번째 파라미터 넣는데, 근데 앞서 우리는 findMaximum에 전달되는 건 뭐라고 그랬죠? 요게 전달된다고 했죠. 요게 뭐예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comparable이라고 하는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클래스의 객체 참조값이라고 그랬죠. 자, 볼게요. aim이 many.int라는 클래스하고 관련이 있고요. 이 many.int는 뭐죠? comparable이라고 하는 인터페이스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객체는 여기서 생성된 객체는 comparable이라고 하는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many.int라는 클래스의 객체가 생성되겠고, 그 객체를 위한 참조값이 aim에 저장되겠죠. 그렇죠? 결국 이거 뭐죠? many.int 클래스의 객체를 위한 참조값과 동시에 comparable이라고 하는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클래스의 객체를 위한 참조값이 되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 타입을 갖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 여기는 이제 첫 번째 데이터 인덱스, 우리는 5개의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으니까 첫 번째 데이터에 위한 인덱스는 0, 그리고 마지막 데이터를 위한 인덱스는 4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알고리즘과 그 다음 데이터 타입을 완전히 분리해서 동일한 알고리즘에 대해서 서로 다른 데이터 타입을 이 find maximum을 호출할 때 적용할 수가 있다는 것 잘 한번 해보도록 합니다. 자, 참고로 find maximum이라는 메소드를 우리 호출할 때 객체를 생성한 적이 없어요. 그렇죠? find util이라는 클래스의 객체를 생성한 적 없이 그냥 쓰고 있죠. 이게 가능한 이유가 바로 요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find util이라는 클래스를 정의할 때 find maximum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정의하고 있는데, 이 메소드는 스태틱 메소드입니다. 그래서
이 find maximum이라는 메소드는 별도로 객체를 생성하지 아니하고 바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바로 사용했다는 것도 참고 삼아 알아두도록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오늘 할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요거 꼭 기억을 해 두도록 합니다. 그쵸? 우리가 추상 클래스와 인터페이스 사용하는 건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일단 선언과, 즉 이러이러한 기능이 있어야 돼 라고 선언하는 것과 그 다음 그 기능을 실제 구현하는 걸 완전히 분리하기 위한 목적, 그렇죠? 분리의 목적이 있었고요. 요게 이제 첫 번째 목적. 두 번째는 뭐냐면 바로 알고리즘이 동일하더라도 그 다음 그 알고리즘 적용을 위한 데이터가 서로 달라야 될 때, 앞서 우리가 본 것처럼 find maximum이라고 하는 동일한 알고리즘에 대해서 적용되어지는 데이터는 얼마든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목적으로 우리가 추상 클래스와 인터페이스를 사용한다는 것도 함께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5장 상속의 두 번째 파트였습니다.